지금 한국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오산기지에서 한국 공군이 미군보다 15초 먼저 이륙하며 하늘을 지배한 순간 동맹의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뒤 용산 국방부에서는 600쪽짜리 자주 국방 보고서와 방산 수출 210억 달러, 국방비 3.5% 증액이라는 냉혹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찬성 289, 반대 0 역사상 처음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며 3분 넘게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자는 언제나 한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뒤집고 선생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2025년 9월 어느 저녁, 저는 오산 공군기지 관제탑 옆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32년 국방 전문가 경력에서 이 기지를 방문한 것은 12번째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 서울 남쪽 경기도 평택에 자리한 이곳은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한미연합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활주로에 전투기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미 공군의 F-16 파이팅 펠컨 4대, 오른쪽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슬램 이글 4대. 두 기종 모두 4세대 전투기지만 F-15K가 더 최신 모델이었어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공군 편대가 미군보다 15초 먼저 이륙한 겁니다. 프로토콜상 미군이 먼저 이륙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F-15K 4대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상승했어요. 기체 간격이 정확히 50m로 유지됐습니다. 상승 각도는 65도, 교범에 나오는 이상적인 수치였어요. 저는 손목에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륙에서 순항고도 8,000m 도달까지 3분 42초. 미 공군의 평균 기록보다 18초 빠른 수치였어요. 옆에 서 있던 미 공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통해 양측 편대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한국 편대는 모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목표물 상공을 통과했어요.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오차 범위 1.2m. 두 번째 기체는 0.8m. 세 번째는 0.5m였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 공군의 평균 오차 범위는 5m 이상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3m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m 이하. 이것은 미 공군의 엘리트 편대 수준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착륙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편대가 먼저였어요. 4대의 F-15K가 30초 간격으로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활주로 접지점이 모두 동일했어요. 마치 한 대의 비행기가 4번 착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온 전투기들 주변에서 정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군 정비사 1명이 미군 정비사 2명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F-15K의 엔진 커버를 열고 터빈 블레이드를 가리키며 점검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미군 정비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어요. 1980년대 이 기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한국군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은 F-4 팬텀과 F-5 타이거라는 구형 기체를 운용하고 있었고
주요 정비는 모두 미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어요. 경납고를 나서며 저는 동행한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한국 공군의 기술 수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변화가 급격했다고 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산기지 주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멈춰야 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한미동맹을 연구했습니다. 그 관계의 기본 전제는 명확했어요. 미국은 보호자, 한국은 피보호자. 미국은 선생, 한국은 학생. 그것이 동맹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산기지의 그날 저녁 그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어요. 학생은 이미 선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조종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방향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예감했어요. 이번 방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지상 18층 규모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덮은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와 해외 수출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전광판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저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672문, 호주에 30문이 수출됐고 이집트와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180대, 루마니아에 54대가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천국-II 중거리 방공 체계는 UAE 수출 계약이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광판 하단에는 2024년 방산 수출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10억 달러.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10년 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7배 증가한 겁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12층 대회의실이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측 참석자 6명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은 각자 앞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였어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의 영어는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외교관 수준으로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A사 용지 15장 분량의 자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국 측 참석자들은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어요. 정책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협상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짧은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국 측 좌석 가장 끝에 앉아있던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명함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앞에 놓인 바인더를 펼쳤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능력 현황 및 자주 국방 전환 시나리오. 페이지 수는 600쪽이었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악센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대학 출신임이 분명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추이였어요. 2015년 34억 달러, 2020년 72억 달러.
2024년 210억 달러, 2030년 목표 350억 달러.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50억 달러면 현재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K9 자주포의 수출 현황이었어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7%.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어요. 현재 개발 진척도 87%. 첫 양산 일정 2026년 해외 수출 협의국 5개국.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8개국뿐입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천궁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해군 전력이 표시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보유, 3척 추가 건조 중 214급 잠수함 9척 보유, 차세대 잠수함 설계 완료 경항공모함 2027년 진수 예정. 저는 숫자들을 받아 적으며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해군 전력이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수준이었어요. 발표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모든 슬라이드마다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어요.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달성한 수치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자주 국방 전환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 A 현 수준 유지 시 마이너스 미국과의 협력 지속 시나리오 B. 주한미군 감축 시 마이너스 3년 내 전력 보강 완료 시나리오 C 주한미군 철수 시 마이너스 5년 내 완전 자주 국방 체계 구축. 각 시나리오마다 필요 예산과 전력 증강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용 자료가 아니었어요.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녀가 바인더를 덮으며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질문했어요. 정책실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어요. 분노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준비된 사실을 담담히 제시할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행한 미 국무부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1990년대에도 주요 무기는 모두 미국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저는 다시 한번 로비의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210억 달러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 용산 국방부 회의 다음 날,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국방위원회에서 긴급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방청 신청을 했고 다행히 허가가 났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서울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1975년에 완공된 도명 건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회의장 방청석에 도착했을 때 이미 300석이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방청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60-70대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30-40대 젊은 층도 상당수였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본회의장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왼쪽은 여당, 오른쪽은 야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좌석 배치가 대립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안건은 국방비 증액 및 자주국방 추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먼저 발언대에 섰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보수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원고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본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그의 발언을 기록했어요.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GDP 2.8%에서 3.5%로, 연간 63조 원에서 82조 원으로, 19조 원 증액이었어요.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야당 소속 30대 여성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야당은 여당의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70대 보수 의원이 발언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본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펜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도 같은 논리로 법안을 지지했어요. 40대 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50대 여당 의원이 이어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16명의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단 한 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저는 32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일본 국회에서도, 유럽 의회에서도 예산 증액에 만장일치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오후 2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찬성 143, 189, 237, 276.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289명, 반대 0명, 기권 0명, 무효 0명.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본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어요. 여당도 야당도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3분 넘게 계속됐어요. 방청석의 시민들도 함께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70대 어르신이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분은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TV 카메라들이 의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 야당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답했어요. 국회의 사당을 나서며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었어요. 협상을 위한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어요. 7천만 국민의 합의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980년대까지도 미국의 원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까지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7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한 것은 나라가 아니라 씨앗이었어요. 그 씨앗이 이제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목은 더 이상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썼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 국회에서 목격한 것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국민적 각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방청 이틀 후, 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국 방산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주선한 일정이었어요.
첫 방문지는 LIG넥스1 본사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LIG넥스1과 한화시스템 같은 방산 업체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LIG넥스1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에 회사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천궁방공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 현무탄도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40대 중반의 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 뒷면에는 영문 양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MIT 전기공학 박사 레이시온에서 8년 근무 후 귀국. 저는 그 양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인제까지 역수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전시실로 올라갔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면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약서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2019년, 가장 최근 것이 2025년 8월. 불과 6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다음 전시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천궁-II 미사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40km, 고도 20km까지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막 지역에서 진행된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15초 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의미였어요. 전시실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2024년 수출 실적 및 2025-2030 로드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 통계가 있었어요. 2024년 수출액 28억 달러 계약 진행 중 42억 달러, 2030년 목표 70억 달러.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 회사의 수출액이 28억 달러. 10년 전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판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곳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이었어요. 공장 정문을 지나 거대한 조립 라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습니다. 조립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거대한 공간에 K9 자주포들이 생산 단계별로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한 라인에 20대씩 총 3라인이 가동 중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50대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월 60대면 연간 720대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군이 운용 중인 K9이 약 1100대. 1년이면 한국군 전체 보유량의 65%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인으로 다가갔어요.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로봇팔 6개가 동시에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지만 소음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포탑 설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155-52구 경장 곡사포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차체 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라인은 최종 검수 단계였어요. 완성된 K9들이 페인트 칠을 마치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차체마다 국기 표시가 달라 보였어요.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K9 앞에 섰습니다. 차체 옆면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Made in Korea. Exported to Poland. 2025.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폴란드는 공산 진영이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폴란드에 최신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672문이나. 공장 한쪽에 별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깨끗한 작업실이 보였어요. 공장장이 안내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20-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공장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세대 기술로. 공장을 나서며 저는 멀리 보이는 또 다른 건물을 봤어요.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개발비만 8조 원이 투입됐고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부품조차 수입에 의존했어요. 지금은 전투기 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판교와 용인을 지나며 수많은 공장과 연구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방산산업은 의존에서 자립을 거쳐 수출로 완성됐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 방산업체 방문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였어요. 오후 2시, 관악캠퍼스 국제관 세미나실에 도착했습니다. 80석 규모의 공간이었는데 이미 좌석이 거의 차 있었어요. 참석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분은 45세의 교수였습니다. 예일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소개됐어요. 저는 그의 양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학계도 세계 수준이었어요. 첫 발표자로 3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이었어요. 그녀가 PPT를 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맹의 재정의 보호에서 파트너십으로.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체 응답자 78% 찬성, 20대 81% 찬성, 30대 79% 찬성, 40대 77% 찬성, 50대 76% 찬성, 60대 이상 74% 찬성. 저는 그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은 특정 세대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합의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미국과의 관계 유지 여론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유지되어야 한다. 전체 응답자 86% 찬성.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됐어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발언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분석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교수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다른 남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35세의 안보 전문가였어요.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2024년 기준 국방비 GDP 대비 비율 2.8%, 3.5% 증액 계획 1인당 국방비 부담 연간 약 120만 원, 150만 원으로 증가.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주최 측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대학을 나서며 저는 관악산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젊은 세대가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오늘 들은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정치권의 결정이 아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보수에서 진보까지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다. 이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확신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다. 서울대 세미나를 마친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들을 펼쳐놓았어요. 국방부에서 받은 600쪽짜리 보고서, LIGNX1의 수출 계약서 4본, 서울대 세미나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메모들. 커피를 한 잔 따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방산 수출 데이터였어요. 2015년 34억 달러, 2020년 72억 달러, 2024년 210억 달러, 10년 평균 성장률, 연 22%.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었어요. 현재 이스라엘 110억 달러과 영국 90억 달러를 합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자립도였어요. 국방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투기 65% KF-21 양산 시 85%로 상승. 전차 100% K, 완전 국산화 자주포 100% K9. 세계 시장 점유율 57% 함정 95% 이지스 구축함 독자 건조 미사일 90% 현무 천궁 해성. 10년 전 자료와 비교했어요. 2015년 당시 한국의 평균 기술 자립도는 45% 수준이었습니다.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국방비 증액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비 63조 원 GDP 2.8% 증액 후 82조 원 GDP 3.5% 증가액 19조 원. 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F-35 전투기 40대 구매 가능 이지스 구축함 2척 건조 가능 KE 전차. 300대 추가 생산 가능 또는 KF-21 전투기 80대 자체 생산 가능.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의 전력은 3년 내 30% 이상 증강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론조사 데이터였어요. 서울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주국방 지지율 78%, 한미동맹 유지 지지율 86%. 이 두 수치의 공존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결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 같은 질문에 자주 국방 지지율은 43%였어요. 15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력 지표였습니다. 한국 GDP 1조 7천억 달러 세계 13위.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선진국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5%일 때 절대액 595억 달러. 저는 이 숫자를 미국과 비교했어요. 미국 국방비는 8천억 달러지만 GDP 대비 3.5%였습니다. 한국이 같은 비율로 증액한다면 경제 부담은 동일했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숫자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 확인한 것은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한화공장 자료를 펼쳤어요. K9 자주포 생산 능력 월 60대 연간 720대 현재 수주 잔량 1,400대 납품 기간 2027년까지. 이것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완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재 현황이었습니다. LI 지넥스원 이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MIT 박사들이 귀국하고 있다는 그 말.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채용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한화, LI 지넥스원, KAI 모두 석박 4급 연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었어요. 연봉은 미국의 70-80% 수준이었지만 한국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비슷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마지막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전환 시나리오를 재검토했어요. 국방부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 시였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 대응 계획. 필요 예산 5년간 총 150조 원 전력 증강 항목. KF-21 전투기 120대 추가.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KE 전차 500대 추가. 차세대 잠수함 6척. 독자 군사위성망 구축. 저는 한국의 재정 능력을 계산했습니다. 연간 30조 원, 5년간 150조 원. 한국 정부 총예산의 5% 수준이었어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전제 위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다. 모든 분석이 그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모든 정책 제안이 그 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오산 기지에서 미군을 앞선 한국 공군, 용산 국방부의 600쪽 데이터북, 여의도 국회의 만장일치, 판교와 용인의 첨단 생산 라인, 서울대 세미나실의 냉철한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전문성이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하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자주 국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의 전략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어요. 32년간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은 변했다. 우리가 아니라.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이었어요. 공항에는 정오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거대한 면세구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의 최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너머로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 한국방산 기업들의 홍보 부스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9 자주포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K9, 호주 사막에서 시험 사격하는 장면, 이집트 군 장성들이 시연을 지켜보는 모습.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Made in Korea, Trusted by the World. 한국에서 만들어져 세계가 신뢰하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쳤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는 외국인들, K-팝 굿즈를 고르는 젊은이들, 한국 과자를 한아름 담는 중국 관광객. 모두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그때 인천공항은 없었고 김포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작고 낡은 청사였어요. 면세점도 초라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IMF 외환위기 2년 전이었어요. 경제는 불안했고 북한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항은 달랐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12년 연속 차지한 곳이었어요. 연간 이용객 5천만 명. 동부가 허브였습니다. 게이트 73번에 도착했어요. 탑승 시간까지 40분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A382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했어요. 제목은 한미동맹의 재정의 보호에서 파트너십으로였습니다. 보고서 첫 문단을 다시 읽었어요. 일주일간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기적이었다.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2025년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저는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공군 F-15K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오산 기지로 향하는 듯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주일 전 야간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미군보다 15초 먼저 이륙했던 그 장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줄을 서서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봤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 첨단 시설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공간.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좌석 간격이 넓었어요. 앞좌석 스크린에는 한국 관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자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이륙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동맹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동맹을 원했어요.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를. 그것이 틀린 요구일까요? 32년 전의 저라면 그렇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우리가 깨달을 차례였어요.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더니 기술을 들어올렸어요. 순간 몸이 좌석에 밀착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멀어져 갔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남산타워가 작게 보였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며 한반도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학생이 아니다. 그들은 동료가 되었다. 때로는 선생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2년 만에 나는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한미동맹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32년 경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이었어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워싱턴을 향해 날고 있었어요. 12시간 후면 미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았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도 밝았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이었어요. 의존에서 파트너십으로, 보호에서 상호 존중으로, 선생과 학생에서 동료로.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